조심해야 할 게 있다. 사생활을 드러내는 일이다. 한 번 나온 말은 담을 수 없다. 한 번 드러난 비밀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 과거는 드러내는 시대였다. 자신을 보이고 의견을 밝히고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감춰야 할 것이 더 많아졌다. 절제가 힘이다. 침묵이 존경을 낳는다. 숨기는 것이 신뢰를 만든다. 세상은 냉정하다. 사람들의 기억은 길다. 세상 사람들은 점하다. 고민을 안고 산다. 그들은 듣는 척하지만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한다. 당신의 비밀은 그들에게 한때 관심거리일 뿐이다. 위로가 되지 못한다.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약점이 되어 돌아온다. 밖으로 나간 정보는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이 잊어도 상대는 기억한다. 후회해도 늦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지켜야 할 침묵이 있다. 삶은 흐르며 규칙을 바꾼다. 절제가 답이다. 침묵이 답이다. 정약용은 이미 알았다. 말을 아끼는 자가 화를 피한다고, 비밀을 지키는 자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무엇을 감출 것인가? 무엇을 비밀로 할 것인가?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하나씩 밝힌다. 침묵이 답이다. 입을 다물수록 존중받는다. 비밀을 지킬수록 평온하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동안 단 한 번도 원한을 드러내지 않았다. 1801년 천주교도로 몰려 경상도 장기로 끌려갔다. 셋째 형은 참수당했다. 둘째 형은 흑산도로 유배됐다. 가문은 패족이 됐다. 하지만 그는 억울함을 세상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유배지에 도착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결의를 얻었구나. 그리고 고요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결과 역사에 남을 저작을 완성했다. 이것이 말 아끼는 자의 힘이다. 첫째, 자식의 좌절을 숨겨라. 자녀가 넘어지면 부모도 흔들린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추락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구경거리로 전락한다. 주변의 위로는 표면일 뿐이다. 속내엔 다른 감정이 자리한다. 다행히 우리 집은 멀쩡하네. 라는 안도감이다. 불행한 누군가의 소식은 타인에게 심리적 완충제가 된다. 정약용도 막내 아들 농이를 유배 중에 잃었다. 얼마나 참혹했겠는가. 하지만 그는 아들의 죽음을 세상에 하소연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만 슬픔을 적었다. 품 안에서 꺼내 흙구덩이에 자식을 묻은 부인이 얼마나 괴로울까. 자신의 아픔보다 아내를 먼저 걱정했다. 그 편지조차 가족 안에서만 머물렀다.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공개된 실수는 영구 기록이 된다.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재기를 시도할 때마다 장애물이 된다. 파산한 사업, 깨진 혼인, 잃은 직장, 일으킨 사건, 앓는 병, 쪼들리는 살림. 이 모든 것은 가족끼리만 알아야 할 일이다. 당신이 직접 입을 여는 것과 남들이 추측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직접 확인하면 팩트가 되어 확산된다. 추측은 불확실해서 함부로 번지지 못한다. 말없이 뒷받침하라. 행동으로 힘을 보태라. 단 은밀하게 진행하라. 둘째, 돈 문제를 감춰라. 돈의 유무는 곧 목소리의 크기다. 돈의 많고 적음은 곧 위상의 척도다. 가난을 드러내는 순간 힘을 잃는다. 이전의 대접은 사라진다. 당신의 조언은 무게를 잃는다. 모임에서 주변부로 밀린다. 정약용은 유배 중 극도로 가난했다. 관직을 잃었다. 수입이 끊겼다. 벼슬을 하는 동안 자식에게 물려줄 밭되기도 마련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외부에 하소연하지 않았다. 주막집 주인 할머니의 선의로
작은 방 한 칸을 얻었다. 그곳에 사이제라는 이름을 붙였다. 생각을 맑게, 외모를 장중하게, 언어를 과묵하게, 행동을 신중하게, 가난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다는 다짐이었다. 더 가혹한 현실이 있다. 도움의 손길보다 회피가 먼저 온다는 것이다. 요청이 두려워 먼저 등을 돌린다. 위안은커녕 외로움만 깊어진다. 가족 안에서만 털어놓아라. 자식들과 정직하게 나눠라. 허세로 부풀리지도 말고 자존심에 가리지도 말라.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편지로 솔직히 말했다. 우리는 패족이다. 하지만 패족이라 벼슬은 못해도 성인이야 되지 못하겠느냐. 문장가가 못 되겠느냐. 현실을 인정하되 비굴하지 않았다. 국가 지원책을 알아보라. 기초보장치료보조, 집세 지원이 존재한다. 당신이 납세로 쌓아 올린 제도다. 하지만 이웃 귀에는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 그들의 연민은 당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통장 잔고가 인간의 값어치를 매기지 않는다. 존엄은 재산과 무관하다. 셋째, 질병을 과하게 드러내지 말라. 세월이 쌓이면 몸에 신호가 온다. 자연의 순리다. 비슷한 나이대와 증상을 나누고 싶어 한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상세하게 늘어놓는 것은 독이 된다. 처음엔 걱정하지만 반복되면 피곤해한다. 또 시작이네 라는 반응이 나온다. 만남 자체를 꺼리게 된다. 정약용은 유배 중 중풍을 앓았다. 형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풍병은 이미 뿌리가 깊어졌고 입가에는 항상 침이 흐르고 왼쪽 다리는 늘 마비 증세를 느낀다. 심각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고백은 오직 형에게만 보낸 편지에만 담았다. 제자들 앞에선, 마을 사람들 앞에선 건강한 모습을 유지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맑게 하려고 하면 세간의 잡념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일어난다. 마음 공부로는 저술보다 나은 게 없다. 병을 핑계 삼지 않고 더 많은 글을 썼다. 더 치명적인 결과가 있다. 허약한 존재로 낙인 찍힌다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힘없는 자로 분류한다. 의견을 구하지 않는다.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 않는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진다. 병은 가족과 전문의에게만 알려라. 타인 앞에선 건강함을 유지하라. 증상을 숨기라는 게 아니다. 증상이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아픔이 당신을 정의해선 안 된다. 꾸준히 몸을 움직여라. 골고루 먹어라. 충분히 쉬어라. 주기적으로 진단받아라. 이런 노력을 편하게 드러내라. 요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긍정 신호는 괜찮다. 정약용도 백년사까지 이어지는 800m 길을 오가며 건강을 지켰다. 해장선사와 차를 마시며 학문을 논했다. 병이 삶의 전부가 되지 않게 했다. 넷째, 지나간 영광을 되풀이하지 말라. 연륜이 쌓이면 추억에 매달린다. 젊은 시절엔, 우리 세대엔, 과거 내 업무에선 으로 시작되는 회고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새로운 성과가 멀어지고 영향력이 줄어든다. 빛나던 때를 그린다.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28세에 과거 2등으로 합격했다.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했다. 거중기를 만들었다.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 그는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다. 제자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임금의 총애를 받았을 때는 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들에게 이렇게 썼다. 정신적인 부적 2 글자를 물려준다. 야박하다고 서운해하지 말라.
과거의 권력이나 영광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유산으로 남겼다. 하지만 옛 성취 되뇌기는 현재의 빈약함만 강조한다. 청중은 판단한다. 현재가 없으니 과거만 끄집어내는구나. 옛것에 갇힌 자로 보인다. 현실 파악이 흐리다고 여긴다. 특히 후세대에게 반복하면 반발만 산다. 구시대 사람, 이라 낙인 찍는다. 거리를 만든다. 요즘 세대는 몰라. 라는 말과 함께 옛날 무용담을 늘어놓으면 대화는 단절된다. 정약용은 귀양지에서도 과거 화려함을 되새기지 않았다. 임금의 총애받던 관리였음을 내세우지 않았다.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쏟았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가 바로 그 시기 산물이다. 500여 권의 저작이 유배 18년 동안 나왔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를 채웠기 때문이다. 지나간 업적은 내면에 품어라. 당신만의 보석이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것이다. 하지만 타인에게 되풀이하지는 말라. 지금에 집중하라. 현재 가능한 일을 찾아라. 다섯째, 집안 갈등을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 가족이라고 늘 원만할 순 없다. 형제간 틈 며느리와의 균열, 사위와의 어색함, 손주 기르는 방식 충돌,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긴다. 답답해서 털어놓고 싶어진다. 하지만 집안 분쟁을 외부에 흘리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정약용의 가문은 천주교 문제로 완전히 붕괴됐다. 셋째 형 정약종은 참수당했다. 매형 이승훈도 처형됐다.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자신은 강진으로 유배됐다. 조카 사위 황사영의 백서 사건으로 더 큰 고초를 겪었다. 가문 전체가 역적으로 낙인 찍혔다. 이보다 더 큰 가문의 불행이 있을까? 하지만 정약용은 이 모든 비극을 외부에 떠벌리지 않았다. 조정을 원망하지도 세상을 탓하지도 않았다. 형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원망 버리고 불평 삼가고 고요히 견뎌라.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가족 간에도 원망보다 위로를 택했다. 밖으로 새어나간 정보는 통제 불능이 된다. 부풀려지고 비틀어진다. 사실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집안 전체가 입방아에 오른다. 당사자들은 더 깊은 상처를 입는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 관련 불만을 외부에 말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번진 말은 결국 본인 귀에도 닿는다. 관계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는다.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간다. 집안의 균열은 집안 안에서 봉합하라. 시일이 걸려도 참고 기다려라. 외부 간섭은 상황을 얽히게만 할 뿐이다. 집안의 체면을 세우는 것이 곧 당신의 체면을 세우는 길이다. 여섯째, 타인 헐뜯기와 판단을 자제하라. 나이 차면 세상이 선명히 보인다. 젊은이의 미숙함이 눈에 띈다. 사회의 모순이 느껴진다. 권력자의 무능이 답답하다. 이웃의 잘못이 거슬린다. 아는 사람의 실수가 안타깝다. 이를 주변과 나누고 싶어 한다. 정약용은 강진연감 이한묵에게 박해받았다. 이한묵은 노론 벽파의 맹장으로 정약용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3년 동안 유배지에서 냉혹하게 대했다. 심지어 토색질까지 했다. 정약용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는가. 하지만 정약용은 이한묵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험담을 퍼뜨리지 않았다. 대신 목민심서를 썼다. 지방관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백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비판 대신 건설적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헐뜯기와 판단은 되돌아온다. 당신이 남을 평가하는 모습을 본 이들은
추론한다. 저 사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깎아내리겠지. 믿음을 잃는다. 관계가 멀어진다. 부정적 인물로 인식된다. 회피 대상이 된다. 헐뜯기의 유혹은 세다. 타인의 허점을 말하며 순간의 우월감을 맛본다.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려 한다. 헐뜯기로 친밀함을 형성한다고 착각한다.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 라며 시작하는 뒷담화들. 하지만 헐뜯기엔 의존성이 있다. 시작하면 점점 자극적 소재를 찾는다. 과장한다. 미확인 풍문까지 전파한다. 어느새 거짓 유포자가 된다.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정약용은 말했다. 천하 일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다. 모든 일을 내가 심판하고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남의 허점을 지적하기보다 내 삶을 가꾸는 것이 현명하다. 평가하고 싶을 때 멈춰라. 돌아보라. 그 판단이 진정 필요한가? 그 말이 어떤 파장을 부를까? 대개는 침묵이 올바른 답이다. 대신 긍정을 말하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라. 좋은 소식을 전하라. 밝은 전망을 나눠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곁에서 편안해한다. 더 가까이 다가온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중 수많은 부조리를 목격했다. 하지만 함부로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학문에 담아 후세에 도움이 되는 저작을 남겼다. 비판 대신 건설을 택했다. 오늘부터 실행하라. 매일 아침 스스로 확인하라. 오늘 하려는 이 말이 진정 필요한지,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인지 점검하라. 일주일마다 돌아보라. 6가지 중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놓쳤는지 살펴라. 실패했다면 원인을 분석하라. 한 달마다 기록하라. 침묵으로 얻은 평온을 노트에 남겨라. 이번 달 나는 무엇을 말하지 않아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 고 적어라. 당장 실천 가능한 3가지가 있다. 첫째, 모임에서 병 이야기를 꺼내려는 순간 입을 닫고 상대방 말을 경청한다. 둘째, 자녀 화제가 나오면 잘 지냅니다. 한 문장으로 마무리한다. 셋째, 누군가 헐뜯기를 시작하면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라고 정중히 제안하거나 화제를 전환한다. 이번 주 당신은 몇 번의 말 충동을 억눌렀는지 세어보라. 그 침묵이 가져온 평온을 느껴보라. 다음 주엔 어느 부분의 침묵을 더 연습할지 정하라. 침묵은 훈련이다.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진전하면 된다. 정약용이 18년을 버텨낸 것처럼 당신도 가능하다. 정약용은 1810년 유배 10년째 되던 해에 아내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시집 올 때 입었던 낡은 명주 치마였다. 그는 그 치마를 잘라 아들들에게 교훈이 될 구절을 썼다. 네 권의 서첩을 만들어 하피첩이라 이름 붙였다. 가난과 유배 속에서도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정신적 가치였다. 당신도 그런 유산을 남길 수 있다. 침묵으로 지킨 품격, 참음으로 얻은 평화, 절제로 쌓은 신뢰.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지금 시작하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우침의 숲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의 지혜를 더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숲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